자, 마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급탕 방식의 종류들하고 특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340페이지 보면요. 340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개별식 급탕법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특징의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관의 열손실이 적다. 왜 열손실이 작냐면 여기 좀 볼래요? 요 강실만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배관이기가 짧으니까 열손실이 작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높은 온도의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개별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발소, 미용실 이런 데 가보면 금방 뜨거운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계속됩니다. 급탕 개소가 적을 경우에는 시설비가 저렴하다. 당연하겠죠. 소규모 건물에 쓰이고. 그 다음에 급탕 개소의 증설이 비교적 쉽고. 확인하는 정도 하시면 돼요. 단점에 급탕 개소마다 탕비기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개별식이니까 요 강의실의 한쪽 기탕에 급탕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급탕 규모가 크면 비효율적이다. 당연할 거고요. 수압 변동 시 사용이 불편하고 가스 탕비를 쓰는 경우 구조적으로 제약이 받는다. 지금 내가 같이 읽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입니다. 이 개별식은 규모가 작은 곳에서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고자 하는 건데 요 강실만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니까 배관의 길이가 짧고요. 설비비가 싸고 열 손실도 작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죠? 급탕 장치가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얘기인 것들이고요. 반대는 중앙식은 지하실에 설치하는 거 이런 거죠. 이제 그 아래 보면 종류가 나오는데 즉시 탕비기라는 거요. 여기 순간 온수기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가스나 전기로 가열시켜 직접 온수를 얻는 방법이다. 가열 온도는 60에서 70도씨 정도. 급탕 기구 수가 적고 급탕 범위가 좁은 주택의 욕실, 부엌의 싱크, 이발소 등에 적합하다. 그런가 보다. 이제 저탕형 탕비기요. 가열된 온수를 저탕기에 저장하여 두는 방식으로 많은 온수를 일시에 필요하는 곳에 적당하다. 자동 온도 조절기로 저탕 온도를 조절한다. 여기 좀 한번 보시면요. 이 급탕 설비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가 보통 60에서 70도씨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10도씨예요. 상수도에 나오는 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올린다면 50도씨 올리는 거, 여기 올리면 60도 정도 올리는 거잖아요. 물의 온도를 가열을 해가지고 10도 물을 갖다 70도 올리면 60도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건 50도 올리고 이 정도 물을 가열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에 그 자동 온도 조절기로 저탕 온도를 조절한다 그랬는데 여기 좀 보세요. 예를 들어 온도가 70도씨가 넘으면 에너지 낭비잖아. 그럼 접점이 딱 끊어져 주는 거야. 더 이상 가열이 안 되는 거야. 또 반대로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접점을 연결해서 또 가열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그게 서머스탯이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고 연료율이 아주 나쁘고 기숙사 여관 이런 데 쓰인다. 그런가 보다. 이제 거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자동 온도 조절기가 서머스탯이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기수혼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수혼합식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 요 개별식에서는 기수혼합식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증기를 물속에 직접 넣어서 온수를 얻는 방법이다. 여기 보면 이게 기수혼합식인데 증기를 만들어서 요 팽창탱크에 있는 물은 차가운 물인데 증기를 직접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 효율이 100%에 가까운 거고. 근데 단점은 소음이 커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스팀 센서를 설치라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야. 그래서 글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증기를 물속에 직접 넣어서 온수를 얻는 방법이고 열 효율이 100%에 가깝고 증기로 인해 소음 발생이 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스팀 사이렌서라는 걸 쓴다는 거 이해될 거고요.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중앙식 급탕법이 나옵니다.
지하실 같은 곳에 급탕 장치를 해갖고 긴 배관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뜨거운 물을 보내주는 건데 장점 보면요. 연료비가 적게 들고 열 효율이 좋다. 중앙에서 다 통제하니까. 그 다음에 기기 관리가 편하고 기구의 동시사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 통력을 적게 할 수 있고 배관으로 사용기에서 어디든지 급탕할 수 있고 그 장점 중에서는 기억하고 니은 지문들이 중요한 내용인 거야. 그 다음에 단점은 설비 규모가 커 설비가 많이 들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고 급탕 구간이 길어 열손실이 커진다. 당연히 지하실에서 긴 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내가 이 노란색으로 했죠. 이 특징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지겹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을 직접 갈식. 온수 보일러에 직접 가열하여 저탕조를 통하여 급수전까지 공급하는 방식이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직접 갈식인데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직접 가열해서 저탕조에 보냈다가 저탕조에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보면 열 효율 면에서는 경제적이 왜?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니까. 열 효율 면에서는 경제적이고 소규모에 적합하다 그러는데 소규모와 중규모 정도에 되는 거야. 이제 디귿 지문에 수질에 의해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생겨서 전열 효율이 저하되고 보일러의 수명이 단축된다. 여기 보시면 이 직접 가열식은 스케일이 많이 낀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니까 보일러의 스케일이 많이 낀다는 얘기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리을 지문에 보면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압이 보일러에 작용하여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므로 고층 건물에서는 고압의 강판 보일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고압 보일러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가열코일이 필요치 않다. 그죠? 이 직접 가식은 가열코일이라는 게 필요 없죠. 요 간접 가식에 가열코일이 있는 거니까요. 그 아래 간접 가식이요. 저탕조 내에 가열코일을 설치하고 이 내부에 증기 또는 온수, 전기 등을 통해서 저탕조 물을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거다. 여기 간접 가식은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하는 게 아니라 이 저탕조에서, 여기 저탕조인데 여기 가열코일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열한다. 그래서 간접 가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일러 한 대만으로 급탕과 난방이 가능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거. 만약에 우리 집이 증기 보일러를 쓰는 집이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 급탕용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증기 보일러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일러 내면 스케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왜?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게 아니라 저탕조에서 가열하니까 보일러의 스케일이 거의 안 낀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가열 코일에 쓰이는 증기는 건물의 높이에 관계없이 저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압 보일러가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규모 급탕 설비에 적합하다. 보통 이 간접 가열식은 대규모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도표에 보면 이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의 특징이 반대해서 거기 도표에 다시 또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도표 좌측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스케일 얘기가 나오죠. 직접 가열식은 많이 발생하고 간접 가열식은 많이 안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직접 가열식은 고압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근데 간접 가열식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열 코일이 직접 가열식이 필요 없고 간접 가열식이 필요하고요. 열 효율이 직접 가열식이 좋고 간접 가열식이 나쁘고 이미 다 얘기했던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급탕 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린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뜨거운 물을 보내주는데 그 배관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그 급탕 배관이라는 게 일본에 보면 배관 방식이 나옵니다. 단관식, 순환식이라는 거. 여기다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급탕 배관법에 보면 단관식이라는 게 있고 순환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요거부터 씁시다. 이거는 일관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관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복관식 이런 식을 씁니다. 미리 결론 내리면 요 단관식하고 순환식의 특징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시험에 몇 번씩 나오는 건데 여기다 내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급탕용 보일러예요. 급탕용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보내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세면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세면기. 지금 단관식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보내주고 수도꼭지를 열어서 뜨거운 물을 원하는 만큼 받았어요. 그럼 다 받으면 잠겠죠.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 버릴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 배관 안에 있던 뜨거운 물들이 점차 식겠죠. 맞아요? 그럼 나중에 또 뜨거운 물이 필요해서 수도꼭지를 열면 차가운 물이 나간 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간다는 거야. 이 관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관식, 일관식이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특징이 급탕전을 열면 이게 샤워 꼭지를 열면 수도 꼭지를 열면 이런 뜻이죠. 차가운 물이 나온 후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차가운 물이 나온 후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번에는 순환식, 이관식, 복관식형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에 저탕조가 있습니다. 이게 저탕조라고 하고요. 이 저탕조를 기준으로 회로 배관되어 있다. 회로 배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왕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뜨거운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계속 순환하고 있다. 그래서 순환식이라고 하는 거야. 관이 왕복으로 있으니까 이관식, 복관식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수도꼭지를 열어서 원하는 만큼의 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잠겠죠. 근데 이건 뜨거운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면 수도꼭지를 열자마자 곧 뜨거운 물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요 급탕전을 열면 곧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죠. 급탕전을 열면 곧 뜨거운 물이 나온다.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해결돼. 이 그림 보면 단관식은 배관의 길이가 짧죠. 배관의 길이가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비비가 싸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순환식, 복관식은 배관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비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단관식은 소규모에 쓰고 이 순환식은 대규모에 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가보면 뜨거운 물 요즘 추우니까 받으려고 수도꼭지 열면 처음부터 뜨거운 물 나오나요? 찬물이 좀 나온 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단관식이야. 아니에요. 우리 집은 열자마자 뜨거운 물 나와요. 그러면 수십억짜리 대규모 저택에 살고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죠? 열자마자 뜨거운 물 안 나온다는 거야. 그치? 차가운 물이 나온 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고. 이해할 겁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그 345페이지에 단관식 가로 2번의 순환식 필요한 내용이 다 이미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배관의 길이가 단관식부터 보면 배관의 길이가 짧아 열선수이 작고 당연하죠. 온수가 공급되기 전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고 보일러에서 급탕전까지 15m 이내가 되게 한다. 이 소리는
보일러에서 급탕제까지 15m 이상이 되면 순환식으로 바꿔서 쓰는 게 좋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한계가 15m 이내면 단관식 쓰는 게 좋은 거고 15m를 넘어가면 순환식 써라 이런 뜻인 거나 마찬가지야. 설비가 간단하고 소규모. 이제 순환식이요. 급탕전을 열면 곧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시설비가 비싸고 열 손실이 많으나 연료율이 우수하고 온수 공급관과 화수관이 분리되어 있고 시설비가 비싸고 대규모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 공급 방식에 보면 역환수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 역환수 방식을 리버스 리턴 배관이라고 하는 거죠. 리버스 리턴 배관. 온수 난방이나 급탕 설비에서만 있어요. 온수 난방이나 급탕 설비에서 이 리버스 리턴 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온수의 양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야. 온수의 양을 균일하게 분배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균일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핵심적인 지문이에요. 이제 교재로 가서 그 역환수 방식 지문을 보면 하향식의 경우 각 층의 온도 차를 줄이기 위하여 층마다 순환 길이를 갖게 하도록 반탄관을 역회전시켜 배관하는 방식이다. 공급하는 길이하고 되돌아오는 순환관의 길이를 갖게 해주겠다는 거고, 이제 이번에 각 층의 온수 순환을 균일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제 어디에만 있다고요? 온수 난방하고 급탕 설비에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온수 난방하고 급탕 설비에만 이 역환수 배관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346페이지요. 3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순환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력 순환 방식이 있고 강제 순환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볼 거야. 중력식 봅니다. 급탕관과 순환관의 물의 온도 차에 의한 대류 작용으로, 아까 물이 열 에너지 받으면 뜨거워지면 어떻게 부피가 커지죠. 가벼워지잖아요.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건 내려가려고 하고, 이게 대류 현상이라고 그랬었죠. 대류 작용으로 자연 순환되는 방식으로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구배가 150분의 1. 여기다 체크를 좀 하려고 그래. 150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아래 강제식이요. 순환 펌프를 설치하여 이 펌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중규모 이상 건물의 중앙급탕식에 적당하다. 구배는 200분의 1이다. 체크.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볼래요? 이 중력식이라는 건 여기 좀 보세요. 이 중력식은 이게 중력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자연적으로. 그럼 중력식으로 하면 경사도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수직 길이가 이럴 때 수평이 150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150분의 1 9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수평 길이가 200이다 그러면 200분의 1 9배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 자연식은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경사가 급해야 돼. 근데 200분의 1은 좀 더 완만하다는 거잖아. 왜? 기계로 당제로 돌려주니까 좀 완만히 된다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 두 개를 거꾸로 씁니다. 그래서 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순환식은 자연적으로 하니까 좀 경사가 급해야 돼. 근데 강제식은 기계로 강제로 돌리다 보니까 좀 완만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150분의 200분의 1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옆 페이지로 갑니다. 순환수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환수량이요. 순환수량이라는 게 뜨거운 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급탕설비잖아요.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보내줄 건데 순환되는 물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보게 되면 그 분모에 보면 비열, 이게 물의 비열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 급탕온도 마이너스 반탕온도 분의 3600 곱하기 손실열량이다. 이렇게 하면 순환수량이 구한다는 건데 일단 거기에 체크는 좀 해놓으세요. 우리 시험 문제 순환수량 구하는 게 몇 번 나왔어요? 내 기억에 3번인가? 내 기억에 그래요. 이 식을 좀 체크해둬라. 나중에 풀 겁니다. 좀 소개하면 지금 하면 어지러울까 봐 좀 그런데 여기다가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Q는 G, C, 델타 T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열량이라는 거예요. 열량. 요거는 질량이고요. 질량. 요 C는 비열이고 요 델타 T는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그렇다면 순환수량이라는 게 순환수량. 순환되는 물질의 양 이런 거잖아. 이거 G를 찾으려는 거야. G를. 그렇다면 G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G로 정리하면 같이 있던 게 부등호 넘어가 분모라니까 C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Q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곧 뭐다? 순환수량입니다. 요게 곧 순환수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순환수량 킬로그램 후 아웃됐고 요게 비열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비열이다 이런 얘기죠. 물의 비열이 4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비열 그 숫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 델타 T가 온도차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거 뺀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온도차잖아. 델타 T가. 그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 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급탕온도 마이너스 반탕온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Q가 이게 손실되는 열량이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 분자에 보면 손실 열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 3600이 들어가는데 요 앞에 이제 3600이 들어간 이유가 1kW가 3600kJ/H예요. 이 단위 얘기하면 또 지금 어지러워. 다만 일단 식만 좀 체크해둬라.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문제 가지고서. 체크만 해놓으시고 이제 그 아래 급탕 배관의 시공 얘기가 나와요. 급탕 배관 시공 얘기가 나오는데 가로 1번에 급탕관과 반탕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급탕관은 최소 20m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 옆에 A자가 써 있잖아요. 그 A가 에리어, 면적의 약자인데 곧 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지름을.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자고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좀 보실래요? 이거는 급수관이고 요거는 반탕관, 이거는 급탕주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급탕주관. 이게 급탕수식주관, 수평주관 합쳐서 급탕주관. 이건 급수관. 요거는 복기관, 반탕관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철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차가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뜨거운 것보다 관해지면 한 치수 작은 거 쓴다.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차가운 것보다 한 치수 큰 거 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그 동그라미 1번에 급탕관은 최소 20mm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급수관 있잖아요. 상수도관은 15mm예요. 집에서 쓰는 상수도관 15mm야. 지름이. 센치라면 1.5cm다 이런 얘기지. 근데 급수관은 아까 내가 상수도물이 10도씨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여기 아직 지우자. 상수도물은 10도씨야. 근데 그걸 60몇 70도 가열에 쓰는 거잖아.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려는 게
급탄관은 뜨거운 걸 쓰니까 차가운 간보다 한 치수 큰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5mm 다음에 16mm, 17mm가 아니다 이거야. 15 다음에 20mm니까. 그래서 거기에 20mm 이상 이런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그 1번 지문 밑에 4번 지문 밑에 보면 그 도표를 먼저 보세요. 그 급탄광경 보면 맨 좌측에 보면 20에서 32mm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20mm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급탄관이. 다시 이제 위에 가서 2번 지문이요. 동그라미 번에 일반적으로 급수광경보다 한 단계 큰 치수 쓴다. 가정칩수는 급수관이 15mm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크니까 20mm다 이런 얘기인 거고. 반탄관은 최소 20mm 이상을 써라. 되돌아가는 거 이거. 사용하고 남는 이게 급탕 주관이거든요. 이게 20mm 이상인데 이 되돌아가는 관 이게 반탄관이에요. 이것도 20mm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도표 20에서 32mm 돼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차가운 것보다 한 치수 큰 거 쓰는 거고 차가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뜨거운 것보다 한 치수 작은 거 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4번에 반탄관은 급탄관보다 보통 한 치수 작은 관 쓴다는 거 이 될 거고 그 아래 보면 가로 2번에 공기 빼기 밸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 빼기 밸브가 아까 공기 빼기 밸브를 다 설명했었어요. 지문 보기만 할 거야. 부득이 굴곡 배관을 해야 할 경우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공기를 제거하여 온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배관 도정 필요한 곳엔 슬로스 밸브를 설치한다. 아까 공기 빼기 밸브는 배관을 설치하다 보면 올라가는 상향 부분, 굴곡되는 부분인데 그 위에다가 공기 빼기 밸브를 둔다고 그랬죠. 방열기도 상부에 두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신축 이음 여기다가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됩니다. 이걸 갖다가 칠판에다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건 열팽창률이 크다 그래요. 어떤 건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어들고 이건 열팽창률이 작다 이렇게 하고. 그럼 왜 늘어났다 줄었다는데 어때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이음새가 풀리면 누수나 누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신축이음이라는 거 하는데 이 신축이음은 크게 스, 위, 불, 이음이라는 게 있고 슬리부, 이음이라는 게 있고 벨로 우즈, 이음이라는 게 있고 신축 곡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신축 곡간을 루프, 이음이라고도 하고 팽창, 조인트라고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야. 우리는 오지선다니까 이 중에 네 가지 놓고 엉뚱한 하나 집어넣어서 신축임의 종류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다음에 요 수입을 이음은 도시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약간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방열기 그릴 때 보면 여기다 복기관이 있고 증기주관이 있고 여기에 방열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이음 이런 얘기 했었죠. 엘보는 이렇게 수평으로 관이 가는데 이 관을 일로 꺾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속품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엘보라고 하는 거죠. 이 팔꿈치 엘보라고 하잖아요. 꺾이는 부분. 이걸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이음이 이게 바로 스위블 이음이라는 거다 이거지. 이 뜨거운 증기가 바로 방열기로 들어오면 방열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니플이라는 건데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누수나 누출되니까 여기 수입을 이음이라는 거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슬리브 이음은요, 이렇게 사각형에다 양쪽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럼 벨로우즈 이음은요, 이거랑 똑같은데 주름이 잡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다. 내가 왜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고압에 사용할 수 없다. 왜? 주름지게 터져버려요. 고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요, 신축국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공간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것도 여러분 책에는 이 순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서대로 적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 하자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드니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신축이음은 강관인 스틸관입니다. 여러분 책상, 의자 이런 데 보면 강관, 스틸관이 많이 쓰는데 이 강관은 30m마다 신축임을 한 개씩 설치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관. 이 동관은 구리동자니까 구리관인데 구리관은 20m마다 한 개씩 설치해라. 아니 그럼 왜 강관은 30m인데 동관은 20m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좀 볼래요. 이제 안 지을 거야. 저쪽은 지어도 강관, 쇠로 만든 관보다는 구리가 더 잘 늘어나고 더 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m마다 하나씩 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경질 염화빌관을 PVC관이라고 그래. PVC관. PVC관은 10m마다 하나씩 돌아 이런 규정이 있어요. 10m마다. 자, 요 정도하고 이제 교재로 가서 확인할 거야. 347페이지야. 347페이지에 보면 배관의 신축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로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배관의 온수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 양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서 신축이음 혹은 신축곡관을 사용해야 된다. 종류는 수입을 이음, 슬리브 이음, 다음 페이지에 벨로우즈 이음, 신축곡관 이런 게 있네. 네 가지요. 그래서 다시 전 페이지로 와서 수입을 이음 보면 난방 배관 및 방열기 주위 배관에 주로 신설한 설치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방열기 주변에 그죠? 이거 2개 이상의 엘보를 설치하여 신축을 하고 누수 우려가 가장 크다. 내가 그랬죠.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드니까 하자가 안 생긴다 그랬죠. 제일 하자가 많이 생긴 게 수입을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슬리브형 신축량이 크고 소요 공간이 작고 뭐 특별히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벨로우즈형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주름 모양으로 되어 있고 설치 공간이 비교적 적다. 고압이 부적당하다. 요 내용을 기억하면 되죠. 고압에 부적당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리을에 보면 신축곡관 얘기가 나오죠. 그 B지문에 보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5개 공간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C지문에 신축이음 시 누수가 가장 적고 고압 배관에 많이 사용한다.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아래 맨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신축이음 중 저압에서 고압 순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입물이 제일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슬리브, 벨로우즈, 신축곡관 이 얘기나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4번에 설치 간격 직선 배관식 강간은 30m, 동간은 20m마다 하나씩 한다.
수직, 배관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옆 페이지 가보면 이제 팽창관과 팽창 탱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일부러 안 지은 거야. 이게 팽창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배관 안에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뜨거운 물 늘어나잖아요. 그죠? 늘어나는 물은 여기로 들어가라 이거야. 이 팽창관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배관 안에 이상 압력이 생겼을 때도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팽창관이고, 요게 여기 있네. 요게 팽창관이고, 요게 팽창 탱크, 팽창 수조 또는 중력 탱크라고 하는 거죠. 요 두 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문에 보면요. 팽창관 지금 349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조금만 참아봐. 곧 끝나요. 자, 1분도 안 자고 버틴 나도 있는데 졸려고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온수 순환 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이 발생하였을 때 그 압력을 흡수하는 도피구라는 거지. 이 팽창관이 여기 배관 안에 이상 압력이 생기면 이걸 빼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며 보일러 내에 공기나 증기를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디귿지문에 급탕 수직 주간을 연장하여 팽창관으로 하고 이를 팽창 탱크에 자유개방한다. 요 디귿지문을 잘 기억해야 돼. 요 급탕 여기 보면 이게 급탕 수직 주간 끝을 연장해서 팽창 탱크에 자유개방했다. 자유개방했다는 얘기는 밸브를 안 뒀다는 거야. 밸브가 뭐야? 양을 통제하는 게 밸브잖아요. 밸브를 자유개방했다는 얘기가 밸브를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 지문에 나올 거야. 팽창관의 도중에는 절대로 어떠한 종류의 밸브도 달아서는 안 되며 팽창관의 관경은 입상주간과 동일경을 한다. 이 소리는 이거야. 요거 급탕 수직주간하고 팽창관하고는 지름이 똑같은 걸 쓴다는 거고, 이해되죠? 급탕 수직주간 끝을 연장해서 하니까 요거나 요거나 관의 지름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크잖아.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종류의 밸브를 두지 말라는 것도 이해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팽창 탱크 설치 목적이 나옵니다. 보기만 합니다. 팽창관으로부터 압력을 해결하는 장소고 보일러 또는 저탕 집사고 최상층의 급탕점보다 5m 높은 곳에 설치한다. 여기 좀 볼래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팽창 탱크의 위치가 요 급탕 수직 주간 끝이 여기입니다. 급탕 수직 주간 제일 높은 데가 여기서부터 요 팽창 탱크까지, 요까지 높이가 5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 팽창 탱크도 크게 두 가지로 개방식이 있고 밀폐식이 있는데, 개방식일 때만 5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난방 설비에 가보면 난방 설비에서 온수난방도 이런 팽창 탱크가 있어요. 온수난방일 때는 온수 수직 주간 끝에서 팽창 탱크까지가 1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 급탕 설비는 5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팽창관의 그 온수 팽창이 2에서 2.5 중요치 않고, 근데 그 아래 이제 수압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수압 시험은 물의 압력으로 하는 건데, 지문 보면 관을 피복하기 전,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실시하며 실제 사용하는 최고 압력이 2배 이상을 가하여 10분 이상 유지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그 아래 급탕 설비용 기기라는 게 있는데, 보일러에 보면 주철제 보일러와 강판제 보일러가 쓰인다. 가열 장치는 그 구조에 따라 순간연과 저탕식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가로 2번에 맨 위에 저탕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좀 볼래요? 여기에 저탕조입니다. 여기 저탕조. 보일러 옆에,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저탕조에다 뜨거운 물을 여기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탕조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거기 보면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인데 간접 가열식만 체크할 거야. 간접 가열식 저탕조의 크기는 1시간 최대 사용량, 최대 급탕량 곱하기 0.9에서 0.6. 이게 뭐야? 1시간 최대 사용량의 60에서 90%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0.9면 100%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식으로도 언급이 됐었고 보기에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 아래 7번에 보면 급탕기구 설치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특별히 볼만한 내용이 없어요. 여의될 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고 357페이지 난방 설비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